안녕하세요, 셀리브라입니다. 어저께는 어디를 잠시 다녀오느라고 급작스럽게 갔다 오느라고 그래서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누나네 집에 갔다 온다 가지고 가가지고 밥 먹고 어쩌고 하다가 이제 오니까 되게 늦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쉬어버렸는데, 지금 뭐 조정 장세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 실망들 하지 마시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마 대충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암호화폐 장세는 지금 이렇구나 라고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은 이더리움의 창시자 아버지인 비탈릭 부텔린이 늙어버린 모습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 제목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2.0이 마지막으로 이제 완성이 됐다, 긴급 뉴스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사실은 아니고 합성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중들이 비꼬는 심리를 하나 만든 거죠. 왜냐면 되게 답답하거든. 이더리움 2.0이 빨리 나오고 이더리움 가격도 빨리 치솟고 이 암호화폐 생태계도 막 빨리빨리 진전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마 아시겠지만 수천 개의 디앱들이 이더리움이란 어떤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게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더리움 2.0이 생성이 되고 이더리움 클래식과 연계되는, 상호 연계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완성이 돼야 가격적인 어떤 그 상승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 이들이 생각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규제안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짜맞춰진 로드맵상으로 나와가지고 세력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가격 펌핑도 분명히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진 자체가 대중들의 답답한 심리를 풍자하기 위한 하나의 비탈릭 부텔린을 갑자기 급 늙어버린 할아버지로 만들어버린 어떤 그런 모습을 창출한 게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재미나죠. 답답한 사람들의 심정을 이 사진 하나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딱 이거는 이제 디파이 산업에 관해서 엄청나게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근데 메이커 다오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디앱들 있죠. 뱅커, 뭐 어우거라든가 카이버 네트워크라든가, 이것을 주축이 이뤄가지고 디파이 산업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하나의 축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가파르게 이 산업이 성장을 할 텐데, 디파이가 뭐냐, 이거를 일단 한 번만 알고 지나가자. 탈중앙화된 금융의 약자로서 탈중앙화된 분산 재정을 의미한다. 주로 암호화폐를 담보로 걸고 일정 금액을 대출받거나 혹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암호화폐를 대출받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디파이 서비스 사례로는 메이커다오, 블록파이, 제네시스 캐피탈, 크레드, 트리누토, 컴파운드, 디쿤 등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다 이제 한 가지 덧붙여가지고 아프리카 대륙,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에서 나이지리아 그쪽에서 이제 크레딧 프로젝트인가? 그것 같은 경우도 디파이 이런 산업에 사실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인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에 비트렉스에 상장도 됐었고,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이제 들려드릴 거고, 어쨌든 이런 디파이 산업이 앞으로 되게 많이 성장세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한 번만 이제 추가적인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나중에 자세한 게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릴 거고. 자, 여기 이 사진 보시면 JP 모건이 베네핏을 얼마만큼 취했냐, 2019년도에 36.2빌리언만큼 취했다. 한해 보면은 가파르게 엄청나게 그래프가 꺾여 있잖아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 초반까지 지금까지도 저금리 기조 정책을 피고 있는 FED, 자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고 있는 JP모건, 체이스 금융 엘리트들, 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JP모건이,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뉴스에서도 한번 언급해드린 적이 있었지만, 월스트리트에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본사 건물이 있는데 그거를 매도 처리를 하고, 지난 75년간 보유했던 그 건물을 매도 처리를 하고, 이들이 락데일로 이사를 가죠. 시카고의 락데일로. 자, 이들이 왜 외지로 빠질까? 베네핏이 이만큼 많이 올라가고 가파르게 이렇게 그래프가 성장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급조정 장세가 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올해 말까지가 아마 미국이 뭐 가파른 성장세, 미연적인 영착륙, 경착륙 뭐 이런 걸 보이는 그런 모습이 보일 거고,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JP모건이 이사 갔다, 본사 건물을 매도 처리했다, 그거 하나로 봐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금융 카르텔의 선봉장이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이런 데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이들이 왜 이렇게 움직이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장세가 막
엄청나게 막 가파르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조금 약간 조정장자가 있으면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2017년, 2018년에 왔었던 그런 기나긴 하락장이 또 오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아마 걱정을, 근심들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장세에 투자를 하면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신규 멤버가 없는 상태에서 가격이 등락이 지속되는 건 사실은 규제와 신규가 없는 상황, 프로그래밍 장세일 뿐이라는 거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업비트다, 아니면 뭐 바이낸스다, 거기서 갑자기 빨간불이 막 전체적으로 돌고, 메이저 코인 위주로 막 돌고, 비트코인이 막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준 메이저로 갔다가 짜잘한 알트코인으로 그 장세가 옮겨갔다가, 이거는 다 개인이 거기에 개입이 돼서 시세가 분출되는 게 아니라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그게 프로그래밍화 돼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죠. 사실은 거기에 대중들은 놀아나는 거고, 신규가,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신규가 풀리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투자자 자세가 뭐가 중요하냐면, 분석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분석이 뒷받침되지도 않고 확신 없이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2017년에 있었던 그런 어떤 갑자기 불장이 온다는 그런 꿈을 꾸시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2017년도와 같은 그런 급등 장세는 앞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 왔었던 전고점보다는 더 올라갈 거다, 앞으로 뭐 비트코인이 1억 갈 거다, 그런 생각은 하긴 해. 그러나 그렇게 빨리 올라갔다 빨리 꺼지는 장세는 앞으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 근래 같은 장세 있죠. 갑자기 약간 호전적으로 장세가 변화됐다가 살짝 또 조정이 있다가 중심가까지 떨어졌다가 또다시 반등이 있다가 또 어느 정도 조정이 좀 있다가 횡보하다가 뭐 요런 장세? 약간 미온적인 약간 그런 게, 근데 슬금슬금 아주 천천히 그런 장세가 오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가격대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뭐냐? 어떤 사람이 이제 비트코인 차트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뭐냐?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로 나눠져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서 그냥 급락할 거다, 이런 얘기는 안 해.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자, 급락이 왔어요. 급락이 오고 일단은 기준점이 뭐냐? 8,900달러야. 8,900달러까지는 그냥 올라갈 거다. 지금 8,600달러인가? 8,700달러 언저리 아마 있을 거예요. 8,900달러로 올라간 다음에 1번 시나리오, 거기서 저항 맞고 떨어진다. 그래서 조정 장세가 8,000달러까지 갈 거다, 8,000달러까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27일 정도까지. 그리고 2번 시나리오는 뭐냐면 8,900달러에서 9,000달러, 8,900달러를 넘어가지고 거기서 지리하게 횡보를 한다.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그때는 9,257달러까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갈 거다.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딱 그 번외적인 얘기는 안 해.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내 말이 맞죠? 나 잘났죠? 유능하죠? 후원하세요, 이런 얘기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개인의 어떤 그 소견이긴 하지만 글쎄요, 저는 되게 웃기다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어쨌든 1번 아니면 2번 두 개 중에 하나잖아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근데 두 가지 상황을 다 말을 해놓고 만약에 한 가지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말한 시나리오대로 간 게 맞죠? 나 능력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약간 어폐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한쪽 방향으로 미리 말을 하고 그쪽 방향으로 갔어. 그럼 그 사람이 진짜 유능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 번 그게 맞았어. 그럼 당연히 되게 유능한 차티스트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말을 또 그렇게 한다는 거지. 여러 가지 방향성을 말을 해놓고 내 자신이 되게 대단한 사람이냐. 자, 그리고 폴로니엑스 익스체인지, 폴로니엑스 거래소가 있는데 여기서 BTT하고 윈이라는 어떤 그런 코인들을 이제 리스트업 시켰다. 자, BTT 같은 경우는 저스틴 선이 되게 많이 밀어주는 코인이죠. 트론과 함께. 마찬가지로 저는 나쁘지 않게 가리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폴로니엑스 거래소에서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은 코인들을 딜리스트 시켰거든요. 되게 많이 삭제를 내보냈거든요. 근데 요 근래에 뭐 비트렉스라든가 아니면 뭐 폴로니엑스라든가 바이낸스라든가 상장을 시킬 때는 그냥 웬만한 코인들은 상장을 잘 안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향후에 어떤 포텐셜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마디 또 드리고, 자,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 사람도 뭐 코인텔레그래프나 코인데스크에 이름이 거론될 정도의 차티스트야.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8,900달러까지 오르기를 희망을 한다. 만약 우리가 9,000달러 때까지 올라가서
그거를 지지하고 횡보를 한다면 9,500달러까지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도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도 이제 변동성 장세가 되게 심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지금 보면 우상향 쪽으로 할 거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폼프리아노라고 모건클릭 자산운용사의 대표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추려가지고 6가지 항목을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정고점을 갱신했다. 두 번째, 제미니 거래소가 보험에 가입이 돼 있다. 보험 상품을 출시를 했다. 세 번째가 디지털 달러 파운데이션을 이제 그거를 런칭을 시켰다. 네 번째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2019년 레포트. 아마 그걸 보신 분 아마 많이 계시겠지만, 기관 투자가들 유입으로 인해서 금액 자산 규모가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예요. 그걸 아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다섯 번째가 바이낸스 US 새로운 어플을 런칭을 시켰다. 무엇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런 어플을 런칭을 시킬까? 바이낸스는 왜 이 나라 저 나라에 상장을 시킬까? 더 나아가서 한국에도 바이낸스가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한 연락사무소를 개설을 했다는 걸 아셔야 되고, 바이낸스가 들어와서 신규 계좌 개설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은행하고도 분명히 커넥션, 오픈된 어떤 그 계좌 관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한국 정부가 승인 허가 내줘야 되는데, 그게 아마 신규자들 유입하고 저는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아마 차후에 올해 안에는 아마 분명히 뭔가 방향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여섯 번째가 비트코인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이거는 차트적인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모르겠어요. 저는 올라간 거에 딱 중심값까지만 딱 조정이 있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거는 미국 주택시장에 관해서 이제 한마디 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암호화폐 장세 말고도 세계 경제에 관해서 좀 약간 이런 거 저런 거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하나하나 퍼즐을 맞히시고 보시다 보면 그 맥락이나 흐름에 관해서 진찰을 하실 수 있어요. 시야가 좀 넓어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로 인해서 그 미국의 이제 하우징 마켓이 파괴되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NAHB 주택시장 지수는 1월 최고치에 근접해 11년 만에 주택담보대출 신청에 가장 큰 반등을 일으켰습니다. 밀레니엄 세대가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구성함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려는 이 세대의 욕구가 범위가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젊은이들이 부동산과 공급을 요구하고 있을 때 미국 주택시장이 붕괴가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반어법으로 붕괴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 근데 이 얘기가 나온 게 어디냐? 과연 가장 중요한 건 CNBC에서 이걸 보도했단 얘기지. CNBC에서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갱신했다.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얼마가 간다. 막 떠들어댈 때가 사실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얼마 전에도 CNBC에서 여러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야, 비트코인 엄청나게 올라갈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조정 장세가 있었죠. 똑같다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야. 주택 가격은 여전히 거품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얘기는 또 잘 보셔야 돼요. 이것에 대한 반론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10년 동안 저금리 시장에서 거품을 일으켰고, 세계 부채는 성층권 수준에 있으며 심지어 약간의 경기 둔화로 인해 모든 것이 터져 미국을 주택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저금리 기조였다. 앞으로도 만약에 저금리 기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상황에서 누가 가장 많이 노출이 됩니까? 당연히 그것은 엄청난 대학 부채로 인정된 밀레니엄 세대일 것입니다.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대학교 어떤 그 등록금이 상당히 비싸요. 미국 같은 경우. 근데 그거로 인해서 지금도 이제 직장 다니는데 몸 파는 여성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경제 수준이 지금 그 정도까지 이제 나락에 많이 빠졌다. 그런 거를 이제 실질적인 현실적인 걸 아셔야 된다는 거고, FED로 인해서 35 트릴리언 달러만큼의 미국 주택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얘기가 이제 주장이 되는데, 방금 전에 나왔었던 CNBC 보도하고는 약간 상반된 의견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미국에서 저금리 기조를 앞으로 3번 더 할 거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왔거든요, 사실은. 근데 시중에 돈이 풀린다. 그럼 주택가격 상승한다. 그게 원래 기존에 있었던 어떤 방정식이야. 계속해서 있었던 그런 공식이야.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주택시장의 어떤 가격 상승대가 되게 약세로 점진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사람들 어떤 그 급여 있죠. 연봉이 지금 현재 올라가는 게 가파른 상승세가 아니다. 금리는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시중에 돈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추적인 건 뭐냐면 개인들의 어떤 그 신용 문제, 그런 것들이 터질 위기가 다가올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돈이 점점 없어진다. 또 하나 이제 잡마켓이 지금 크랙이 가고 있다. 직업을 잃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연봉도 그 사람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돈도 점점 감소세로 가고 있다. 그럼 뻔한 거 아니에요?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그거를 다달이 갚는 거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점점 많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과연 미래의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기술산업에서 지금 감원되는 사람이 2019년 들어서는 351%나 증가됐다라는 얘기도 또 나와요. 자,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오클라호마의 상원 의원이 블록체인 기관하고 같이 상호 협력해가지고 법안을 만들어내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게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기사에는 딱 나오진 않았는데 어쨌건 미국 정부에서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서 전고점을 갱신했다. 고로 올해부터 해가지고는 비트코인의 어떤 그 상승세가 계속해서 일어날 거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급락이 없을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시레이트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을 확보하려는 채굴자들이 되게 많을 거다. 그 얘기가 뜻하는 거는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도 분명히 안정화되거나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라는 얘기가 한편으로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비트코인 SV가 40%나 이제 급락을 했는데 프라이빗 키를 잊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BSV가 40% 급락을 했다. 본인이 나카모토 사토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그런데 증거가 없어. 이 얘기 갖다 벌써 몇 번을 우려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5번, 6번은 더 된 것 같아. 본인이 나카모토 사토시.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인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여러 정황상.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거는 차단할 수 없지. 아무도. 그것으로 인해서 40%나 급락을 했었고, 시세를 이런 뉴스 하나, 이제 호재거리 뉴스를 하나 던지면서 뭐 크레이그 라이트가 나카모토 사토시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막 그런 기사를 내보내고, 또 세력들이 SV 가격을 펌핑을 시키면 개미들이 또 거기 달려들고, 악재 기사를 던지면서 폭락을 시키고, 거기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결국엔 이런 뉴스를 보고 1회 1비하는 개인들이다. 그래서 SV는 손 대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결론 내리고, 그리고 2020년 들어서는 유스케이스, 그러니까 어떤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성장하는 게 진짜 세계에 관한 실질적인 사용 사례들이 되게 많이 늘어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에 관해서 뭐 암호화폐 업계에 관한 것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금융사나 은행들이나 그런 데뿐만 아니라 대기업, 뭐 게임사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로 이면에서는 계약 체결을 하고 자금 지원도 받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뉴스들이 우리가 눈에 볼 정도까지 나올 정도면 이미 투자하는 데는 이미 게임이 듣는다는 거지.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어떤 그 코인들을 선점을 하실 때 이미 큰 은행이나 대기업한테 수요를, 자금 공급을 받는 그런 코인사가 과연 누구일까? 그거는 개개인의 능력이나 판단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럴 바에는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 이거를 추종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개인으로서는 가장 과학적이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채널에서 가장 그런 것도 대표에서 가장 계속해서 이제 주장을 했던 바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오늘은 뭐 특별하게 재미나거나 특별한 뉴스를 보내드린 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장세는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두 번으로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